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럽인문 아카데미 기획특강 칸트 탄생 300주년 맞이해서 마련한 기획특강 칸트 현대철학 5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데거, 아렌트, 아도르노, 푸코의 칸트 읽기에 대해서, 칸트 해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들레즈의 칸트 형이상학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주지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들레즈 형이상학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들레즈의 칸트 읽기의 어떤 독창성 혹은 특이성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해 주실 주지영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재영입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목소리? 네. 일단 이렇게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들레즈 전공자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앙리 베르그손 전공자인데, 뭐 들레즈하고 베르그손 워낙 친연성도 높고, 또 아니라도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느 전공을 하든 현대 프랑스나 근현대 프랑스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들레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자고요. 그래서 이 강의 제안이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이참에 저도 한번 이 들레즈와 칸트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서 맡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제가 형이상학의 복귀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좀 길을 수가 있어서 아마 시간에 다 할지는 저도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은, 들레즈의 칸트 해석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칸트에게서는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칸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전통적인 이론 형이상, 사변 형이상학의 파괴자, 결정적인 해체자,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근데 칸트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론 형이상학을 파괴하거나 불가능성을 보여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형이상학이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개선되거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게 도덕 형이상학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형이상학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레즈는 어쨌든 그 칸트의 텍스트 안에서 새로운 사변 형이상학, 이론 형이상학의 가능성, 이런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칸트 안에서 칸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칸트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칸트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말들, 어떤 생각들,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해석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는 아주 현대적인 해석을 잘 보여주는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이상학의 복귀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들레즈가 칸트 안에서 칸트가 파괴했거나 또는 칸트가 의도했던 종류의 형이상학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형이상학의 실마리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간단하게 뭐 들레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내용들은 다 빼고 이 칸트와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들레즈의 철학적 작업에서 칸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역시 들레즈 해석하는 뭐 연구자들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오늘날 뭐 영미권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몇몇 연구자들, 조유주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관념론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중요시 해서 이제 들레즈를 해석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들레즈는 사실 포스트 칸티안이다, 이렇게 얘기도 될 정도로 들레즈 철학 안에서 칸트 철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석에 꼭 동의를 하지 않고요. 들레즈가 칸트에 대해서 쓴 텍스트는 사실 텍스트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기 1963년에 출간된 칸트 미학에서 발생의 문제라는 논문이 하나 있고, 그 논문을 이제 책으로 확대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다루게 될 칸트 비판 철학이라는 책이고요. 번역도 괜찮게 잘 돼 있습니다. 뭐 조금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번역인 것 같고요. 근데 분량도 길지 않고, 그렇게 이제 칸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쓴 거는 전문 연구서나 연구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63년에 쓴 이 텍스트인데,
그럼 들레즈라는 사람의 전체 철학 여정에서 이 연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1962년에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게 들레즈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전에 거의 8년간을 들레즈가 뭐 석사 논문 에 대해서 쓴 거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다가 자기 오랜 숙고 끝에 이제 자기 색깔을 막 드러내는 철학사 연구 작업들을 62년부터 68년 요 사이에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와 철학이라든가 뭐 칸트 비판 철학, 또 중요하게는 베르그손주의 이런 텍스트를 쓰고요. 68년에 또 스피노자 연구서인 스피노자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60년대 들레즈의 철학사 연구의 성과를 집약하고 들레즈라는 사람이 이제 독창적인 철학자로서 철학계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는 저작이 68년도에 나온 국가박사 학위 논문이죠. 차이와 반복이라는 텍스트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칸트에 대한 텍스트는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집대성되는 자기 철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을 철학사 속에서 탐구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시도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 중에 하나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들레즈는 칸트주의자라고 자신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들레즈의 철학사 연구의 흐름에서 보면 니체라든가 베르손이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휴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레즈가 계속 자기가 그 계통 안에 있다, 그런 철학사 흐름 안에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칸트는 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에네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텍스트예요. 사실 63년에 칸트에 대한 글이 2개가 나왔지만 들레즈의 철학 연구 방향이라든가 초기의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보면 조금 왜 칸트에 대해 썼을까? 자기가 아주 좋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철학하고 이질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보일 정도 좀 눈에 띄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년도 이후에는 이런 78년에 백센대학교에서 칸트에 대한 강의를 하고 84년에 이 칸트의 비판 철학 영문판을 번역해서 출간하게 될 때 서론으로 새로 쓴 글인데 칸트 철학을 요약하는 4개 문구라는 요 정도가 이제 칸트에 대해서 쓴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 모든 텍스트들, 뭐 차야반복에도 칸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비판적인 견지에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칸트 비판 철학이나 칸트 미학에서 발생의 문제 이런 논문에서 자기가 좀 다뤘던 아이디어의 연장성이거나 반복에 가까운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인데 칸트에 대해서 들레즈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78년 그 뱅센드 강의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숨막히는 철학이다. 진짜 질리는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칸트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개념들의 밀접한 연관을 속에서 빡빡하게 사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벗어나기 어려운. 그리고 이제 아베세데라고 이제 들레즈가 클레르 빠르네라는 사람하고 이제 대담한 방송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칸트 항목을 좀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칸트가 철학의 법정의 모델을 가져온 사람인데 그런 면모는 자기가 보기에 너무 공포스럽다. 하지만 또 매혹적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칸트가 너무 천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 또 이제 들레즈가 다른 대담집에서 칸트에 대해서 하는 언급 이런 걸 보면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칸트는 굉장히 이게 숨막히는 철학이고 공포스러운 철학이고 이거 달리 말하면 굉장히 억압적인 철학이거든요. 들레즈가 보기엔 칸트가. 하지만 동시에 그 체계적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방식, 억압적인 방식의 철학을 너무 잘 구현해 놨기 때문에 그거와 한번 정면 대결해서 맞붙어 싸워서 그걸 한번 전복시키려는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잘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들레즈의 칸트 해석에서 관건이라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 얘기를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들레즈의 베르그손 해석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뭐 스피노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잘 보면 굉장히 정교한 해석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선별해서 어떤 텍스트만을 특권화 시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엄밀하게 따라가면서 그 저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압축돼 있고 아주 본질적인 지점을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면서도 조금씩 보면은 그 체계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거나 굉장히 다른 걸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철학사 해석의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잘 보여주는데 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칸트를 매우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결론에 이르게 되면은 칸트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면모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는 책이 그 들레즈의 이런 텍스트 철학사를 탐구하는 방식에 비춰봐도 좀 유별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누구에게 헌사를 했냐면 페르디난 알퀴에라는 철학자한테 헌사를 했는데 이 사람 알퀴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에서 근대 철학사가고요. 아주 뛰어난 철학 역사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뭐 데카르트 연구도 그렇고 칸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자기 스승으로 생각을 해서 들레즈에게 책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들레즈의 개인적인 칸트 해석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들레즈가 자기 선배 학자에게 바칠 정도로 뭔가 철학사의 전범, 규범을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칸트를 해설하겠다라는 목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레즈 자신의 고유한 관점이 또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들레즈의 철학사 연구 텍스트를 보게 되면 초기 베르손주의 같은 거는 뭐 베르손은 그때는 아주 철학 고전으로 많은 철학사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철학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철학자였기 때문에 들레즈가 베르손주의에서는 그 스스로가 이제 고전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초기의 텍스트들은 꽤 이제 전통적으로 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편인데 후기에 가게 되면 이제 라이프니츠의 주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물론 그렇다고 라이프니츠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건 아닌데 라이프니츠 얘기에서 굉장히 취사 선택도 많이 하고 다른 철학자나 다른 뭐 문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 가져와서 자유롭게 그 후기에 가게 되면 철학사 연구가 좀 자유로워지는데 칸트의 비판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요. 근데 그냥 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좀 충돌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칸트를 통해서 들레즈가 원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고 칸트 안에서 그것이 허용 안 되는 칸트의 고유한 생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다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잘 읽어보면은 약간 어정쩡한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들레즈가 뭔가 자신의 관점과 칸트에 대한 해설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미봉책을 만들듯이 어중간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 책이 원래는 칸트 미학에서 발생의 문제라는 논문을 좀 확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칸트 미학에서 발생의 문제가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고요. 그 판단력 비판만을 다루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앞선 두 비판에서 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끌어낼 수 있고 그건 능력들의 일치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칸트 철학 전체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중요한 주장을 담고 있는 텍스트인데 그거를 확장해서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까지도 같이 다룬 책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 판단력 비판하고는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칸트의 비판 철학 안에서 이 텍스트 안에서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는 이걸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 들레즈의 칸트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들레즈가 칸트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 얘기를 끌어내는지 그걸 보겠지만 동시에 그게 뭐 철학사적인 규범에 따랐을 때 칸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냐라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석적 정확성과 별개로 들레즈 그 해석이 들레즈 스스로가 칸트에게 제기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거나 대답해 주고 있느냐 또는 그 들레즈가 칸트 안에서 칸트에게 제기하고 자신이 풀려가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겠느냐라는 것까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관심사에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 3비판서에 있는 들레즈 3비판서를 다루는 칸트 비판 철학에 등장한 들레즈의 텍스트를 주로 직접 많이 인용을 할 거고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중요한 대목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들레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순수 이성 비판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할 얘기가 많은 책이고 여기 만약 누군가가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해설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들레즈가 관심 갖는 거는 가장 핵심 문제죠. 주객 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이나 지성이나 이성의 여러 가지 기능들, 선험적 종합 판단들,
뭐 이런 거 다 설명 안 드리고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요약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인용문 보시면은 이건 이제 들레즈의 말이고요. 독단적 이성론,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리주의 안에서 인식론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대응, 관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의 일치라는 이념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내용하고 대상, 사물의 진리하고의 일치라는 문제,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죠. 근데 그 일치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 독단적 이성론에서는 신앙적 원리를 통해서 그 일치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태가 어떻게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주관적 착각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실제 사태의 진리다라는 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거는 나의 인식 능력하고 사물의 질서 사이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한목적인 예정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에 의해서 보증된다라는 게 전통적인 합리주의 생각이었고, 근데 이게 경험주의나 회의주의에서 이런 게 근대에서 의문에 붙여졌을 때 이 주객 일치 문제를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그거는 칸트에게선 대상이 인식 주체에 종속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상은 인식 주체의 인식 주체 여러 가지 형식들에 종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일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이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주관적 관념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상이라는 건 의식 주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대상은 의식 주관에 반드시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외적 실제를 우리 의식의 관념으로 환원시키는 큰 대가를 치러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불충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칸트 해결책은 뭐냐? 마지막 인용문을 보시면 칸트에게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 문제는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성상 다른 주관적 능력들, 감성과 지성 사이에 일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식과 외부 대상 간에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냐, 이 문제는 칸트에게서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감성의 능력과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지성의 능력 사이의 일치라는 주체 내의 문제가 된다. 능력들의 일치 문제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옮겨놓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게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에게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그 문제 해결은 초월적 연역이라고 부르는, 칸트가 말하는 이 연역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수학적 연역, 원리에서 어떤 명제들을 끌어내는 그런 디덕션은 아니고 법적인 용어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권리 주장이다. 인식 주관이 갖고 있는 인식의 내용이 대상에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라는 걸 보장해주는 증명을 초월적 연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 연역은 현상의 종속이라는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요점을 살펴보자. 모든 현상은 시공간 가운데 있고, 근데 상상력의 선언적 종합은 선언적으로 시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현상은 그 상상력의 종합의 초월적 통일에, 그리고 이 통일을 선언적으로 표상하는 범주에 종속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일단 다 읽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히 지성은 이런저런 현상들이 그 내용적 측면에서 따르는 법칙들에 대해 말해주지는 않지만 모든 현상이 그 형식적 측면에서 종속되는 법칙을 구성한다. 그 결과 현상은 감성적 자연 일반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현상은 감성적 자연 일반을 형성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이거는 뭐 그냥 실제가와 다른 현상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자체를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현상이라는 거는 감성적 자연 일반을 객관적인 자연, 감각해서 파악될 수 있는 자연, 외부 실제죠. 그것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칸트는 구성주의자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반드시 들어맞게끔 일치할 수밖에 없느냐. 칸트가 내놓은 대답은 모든 현상이란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주관이 갖고 있는 시공간 형식과 지성의 범주라는 형식에 들어와야지만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 우리의 형식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따를 수도 있겠는데 안 따르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안 따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한지 우리가 논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들은 현상의 형식에 따라야 되는데, 그 현상의 형식은 우리 주관의 시공간 형식, 감성 형식과 지성의 범주라는
개념적 형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이란 건 이렇게 우리 주관에 종속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들레즈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설령 그래서 외부 대상이 우리 주관의 형식에 따라서 파악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주관의 형식에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 주관의 형식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는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칸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관의 형식이라는 게 감성과 지성 적어도 크게 보면 상이한 두 가지 성질의 능력들 사이에 협업을 통해서 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감성과 지성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장은 어디 있는가,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문 보시면 사변적 관심에 따라서 볼 때 이건 이론적 관심에 따라서 본다는 얘기고요. 입법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지성 아래서 종합하고 도식을 산출한다. 이성은 추리하고 상징화하며 그걸과 인식은 체계적 통일의 최대치를 얻는다. 그런데 이들 능력 사이의 모든 일치는 공통감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정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성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정신에 크게 보면 세 가지 능력이에요. 감성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지성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무엇이다. 내 앞에 있는 건 사과다. 걔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적 판단이고 판단하는 게 지성의 역할이고요. 상상력이란 건 뭐냐면은 지성 아래서 종합하고 도식을 산출하는 건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감성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지성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돈해서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의 매개를 통해서 감성적 데이터하고 지성의 범주, 지성의 개념들이 결합을 해서 인식을 산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성이 하는 역할도 있어요. 이성이란 건 뭐냐면 추리하고 상징화하는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의 종합을 통해서 일치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을 또 종합해서 지식들의 체계를 이루려고 하는 추론하는 능력. 그걸 칸트가 지성하고 구별해서 이성이라고 불렀는데 이성은 추리하고 상징화해서 인식의 체계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정신 활동을 할 때 지성과 상상력과 이성이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분업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업이 잘 돼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진리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협업이 잘하게 하는 게 뭐냐? 그거를 공통 감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커먼 센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칸트가. 지성은 지성의 일을 하고 이성은 이성의 일을 하고 상상력은 상상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천적, 도덕적 관심사인 경우에는 또 다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또 주도적인 능력, 예를 들면 이론인식의 경우에는 지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럼 지성이 명령하거나 지성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서 상상력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안 하고 종합하고 도식 산출하는 일만 합니다. 이성도 추리하고 상징하는 일만 해요.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능력들의 일치의 관계를 공통감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들레즈가 문제 삼는 거는 이 공통감각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대상이 우리 인식의 형식, 주관의 종속이 되려면 주관의 능력들 사이의 일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능력들이 일치하면서 이뤄낸 균형, 그 통일성, 능력들의 일치된 통일성, 그거를 어떤 하나의 감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공통감각이라고. 그래서 공통감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고난 심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소통 가능성의 주관적 조건이다. 인식은 공통감각을 함축한다. 공통감각 없이는 인식이 소통될 수 없고 보편성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들레즈가 보기에 공통감각의 핵심이 이거예요. 능력들이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라는 거죠. 능력들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화로운 균형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건전하고 올바른 본성의 이념, 이게 공통감각의 개념 안에 함축되어 있다. 들레즈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능력들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이란 게 뭐냐면 능력들이 불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서로 잘 협업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종의 예종조화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단적인 합리주의, 이성론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의식의 인식하고 외부 사물들의 질서 사이의 일치는 신에 의해서 확보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칸트에게서 사라진 게 아니고 능력들의 일치를 공통감각으로 규정하는 그 방식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인용만 읽겠습니다. 칸트는 다시 조화의 이념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조화의 이념은 단지 주체가 가진 본성상 다른 능력들의 차원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옮겨온 거는 독창적이긴 하다. 그러나 능력들의 조화로운 일치나 일치의 결과로 공통감각을 내세우는 거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일치를 정말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그냥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증명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능력들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능력들은 서로 선한 본성 갖고 조화를 이루도록 원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란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 해명, 주객 일치의 문제 해명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판 일반이 뭘 필요로 하냐면 공통감각의 기원으로서 일치를 더 원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레즈의 칸트 해석의 요체는 요 문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 다 안 읽어봐도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단이에요. 말하자면 처음 두 비판은 능력들 사이의 관계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밝혀두고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과제로 남겨둘 뿐이다. 처음 두 비판,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은 능력들의 일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의 저작들이라는 거죠. 들레즈가 보기에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들레즈의 전제예요. 뭐냐면 확실히 모든 규정적 일치라는 건 특정한 일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지성의 관점에 따라서 사변적 관심에 따라서 상상력과 지성과 이성이 협업하는 방식, 또 실천적 관심사, 도덕적 실천 행위의 영역에서는 이성이 주도하면서 지성과 상상력이 각자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일치해서 우리 의지를 도덕 법칙에 의해서 규정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일치, 규정적 일치예요. 이런 순수 이성 비판의 인식과 실천 이성 비판의 도덕적 행위는 어떤 능력들의 특정한 일치, 규정적 일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데 그런 규정적 일치라는 것은 모든 능력들이 보다 근원적으로는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들이 원래 일치하지 않아. 서로 불일치해. 그런데 일치가 불일치하면서 발생해. 그게 먼저 그런 사태가 먼저 선행하고 나면 그거에 근거해서 특정한 능력들이 주도해서 다른 능력들을 조화롭게 조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단력 비판 21절을 인용해 놨는데 사실 여기 판단력 비판 21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들레즈가 약간 자유롭게 해석한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들레즈 해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레즈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뭐냐? 오로지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 미감적 공통감각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치의 근거 혹은 공통감각의 발생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판단력 비판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능력들의 조화의 근거 물음에 대해서 처음 두 비판은 마지막 비판에 가서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중심 내용이에요. 들레즈의 칸트 해석의 핵심이고요. 사실 이것만 봐도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러냐? 능력들의 조화의 근거 물음에 대해서는 판단력 비판에서의 미감적 공통감각론만이 어떤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있느냐. 시간이 허용한다면 이걸 한번 좀 문제 삼아 보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는 칸트에게서 이런 대답 말고 능력들이 조화의 근거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 있느냐를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방향에서는 들레즈 얘기를 10분 받아들이더라도 들레즈의 해석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상의 종속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해결책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칸트에게서 1차적으로는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통한 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성과 감성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능력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들이 감성은 감각적인 구체적인 경험적 표상들을 제공해주고 지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들을 제공하는데 이 보편 개념하고 구체적인 개별적 감각적 표상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구체와 보편의 문제죠. 이거 서로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붙게 만들려면 상상력이 중간에 도식작용을 통해서 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성의 보편 개념들이 갈 수 있는 범주를 감성화해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성적인 데이터하고 결합시키게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능력들이 일치하게 된다. 이게 칸트가 제시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상상력의 도식작용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되게 신비롭다. 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 수준에서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수준에서 이 도식작용, 상상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이게 사실은 인간 능력의 핵심이다. 지성이나 감성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일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근데 들레즈는 이 일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 비판에서 발견되는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 또는 불일치의 일치가 있는데 그거는 숭고 경험을 모델로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들레즈의 대답이고요. 세 번째라고 제가 붙인 건 뭐냐면 근데 사실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거죠. 칸트 자신의 대답. 칸트 스스로가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통해서 능력들이 일치하는 게 불충분하다면은 최종적으로 기댈 것은 어디냐? 결국에는 일종의 예정조화론이에요. 그래서 들레즈가 인용하는 편지인데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능력들의 근원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런 탐구는 인간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우리 창조자 말고는 다른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칸트계에서 라이프니츠가 굉장히 중요한 적수인데 칸트가 여러 차례 이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론 이런 걸 굉장히 비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칸트 문제를 지금 들레즈가 지적하는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근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 들레즈가 처음은 아니고요. 사실 이미 칸트 당대나 칸트 사후 직후에도 바로 포스트 칸티안들 상당수가 이거 정말 제대로 해결한 거 맞아? 라고 바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칸트의 뭐 유고 텍스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제가 자세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칸트 안에서도 사실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적인 이성주의적인 형이상으로 돌아가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보여요. 들레즈도 이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칸트가 이 편지 인용하면서 칸트가 결국 라이프니츠 재해석하면서 전통적인 신학적 예정조화론에 결국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던져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거는 과연 이것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대상의 종속 문제 또는 주객일치 문제에 대해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순수 이성 비판에 관한 논의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천 이성 비판을 좀 다뤄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 관한 들레즈 논의는 저는 이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실천 이성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수 이성 비판 굉장히 중요하고 뭐 판단 비판도 보기에 따라서 중요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칸트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엔 실천 이성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실천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이나 근거나 토대나 가능성에 대해서 논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칸트가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이 도덕론에 대해서는 두 차례 걸쳐 쓰는 거죠. 도덕 형이상 정초를 쓰고 그걸로 사실상 실패를 한 거고 실천 이성 비판을 다시 쓰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들레즈 좀 아는 사람이라면 들레즈가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레즈는 순수 이성 비판은 이론 형이상 영역, 사변 철학의 영역이니까 형이상학자로서 들레즈 관심 가질 만한 텍스트고요. 판단력 비판도 당연히 자신이 특권화하는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실천 이성 비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거거든요.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들레즈가 별로 선호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보면 여기 이 실천 이성 비판을 다루는
부분은 조금 힘이 빠져요. 그렇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요 실천 이성 비판 절이 이 칸트 비판 철학 텍스트 전체 내에서 하는 몇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들이 실천 이성의 경우, 도덕적 실천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일치를 이루느냐,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공통감각의 구조는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는 해설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결국에는 능력들의 일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실천 이성 비판은 사실 잘 읽어보면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판단력 비판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 부분을 좀 다룰 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들레즈의 대답에 우리가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칸트가 이 능력들의 일치 또는 주객 일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을 줄 수 있었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얘기들이 실천 이성 비판에 사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 실천 이성 비판에 관한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능력들이 어떻게 실천 이성에서 일치를 이루느냐, 또는 그러니까 지성이나 상상력이나 감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천 이성의 영역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각각 분담해서 맡고 있느냐, 이걸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성의 능력은 뭐냐면 여기서는 도덕 법칙을 통해서 초감성적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이 아니고 자유로운 존재자들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경험할 수는 없고 사유 가능한 세계예요. 이것들의 이 세계의 법칙으로 도덕 법칙을 내세우는 거, 그게 이제 이성의 역할이고, 지성의 역할은 뭐냐? 재밌는 얘기인데 전형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칸트에게서 정언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건 뭐야? 남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야? 자기 희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도덕 법칙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로지컬하거나 논리적이거나 아주 형식적인 정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방식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성이 뭔 역할을 하느냐, 인용문을 보시면은 어떤 준칙이라는 건 이제 개인의 행위 규칙이에요. 주관적인 어떤 준칙이 초감성적 자연의 실천 법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도덕 법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감성적 자연의 이론적 법칙의 형식과 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감성적 자연의 이론적 법칙과의 형식과 유비가 지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의 예를 들자면은 제 행위의 유명한 예니까, 제 행위의 준칙이 나는 필요할 때 거짓말하는 그걸 나의 행동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위의 준칙을 거짓말하는 걸로 삼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나의 개인의 주관적인 준칙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추론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면 아무도 남의 말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속아야지, 한 말을 한다라고 믿어야지 거짓말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파괴적인 모순에 봉착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라는 준칙은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들레즈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자기의 행위 준칙, 보편 법칙으로 삼도록 추론해 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감성적 자연의 이론적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준칙을. 그랬을 때 감성적 자연에서 그런 법칙이 논리적 모순에 봉착한다면 그거는 초감성적 자연에서 자유로운 존재자들의 도덕 법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 법칙으로 가정된 것을 실제로 이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 규칙을 삼아서 행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추론해 보는 거죠. 지성의 역할이 이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 자연에서 그 도덕적 법칙이 실현되는 거를 추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걸 또 통해서 어떤 법칙이
실천적인 도덕 이성 법칙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성의 역할이 이게 전형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인용문을 보시면 확실히 감성적 자연에서 직관과 상상력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실천 이성 영역에서는 직관이나 상상력은 별로 기능을 못해요. 다만 뭐만 쓸 수 있냐면 이성이 주는 도덕 법칙하고 그 도덕 법칙이 진짜로 도덕 법칙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성이 사용하는 법칙에 합치하는 형식, 논리적 형식, 요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은 이 실천 이성의 영역에서는 입법적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알을 생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도덕 법칙이 취해야 될 보편적인 논리적 형식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성이 기능을 한다. 이성의 필요에 따라서, 실천적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레즈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살펴보는데 뭐냐 하면 능력들이 불일치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율배반론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율배반론을 보면 능력들이 서로 불일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이 어떤 게 있냐면 복덕일치라고 보통 부르는 문제인데 행복은 덕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덕도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 도덕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감성적 자연의 법칙인데 도덕성이라는 건 초감성적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양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곧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덕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역도 마찬가지예요. 덕도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유덕한 사람,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도덕적 실천을 하게 되면 나한테 행복이 돌아오냐?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도덕적 법칙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현상계, 자연, 감성적 자연의 법칙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실천 이성은 중요한 얘기인데 행복과 덕을 필연적으로 연관 지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덕스럽게 살았을 때 행복이 결과로 따라오는 게 덕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발생해요. 이율배반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소되느냐? 여기서 이율배반은 왜 생기냐면 실천 이성은 이거 분리시켜 놔야 돼요. 도덕성의 법칙하고 행복의 법칙은 별개의 것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 이율배반은 실천 이성이 이걸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계의 관점을 초감성계의 관점과 섞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성의 비합법적인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정확하게 왜 생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만족과 행복을 혼동해서 그렇다라는 게 들레즈가 제시하는 칸트의 설명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도덕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감은 행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법칙에 따라서 선행을 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면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족이란 건 행복감이 아니고 뭐냐? 여기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감성적 경향, 그러니까 감성적 경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욕구들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심, 이기심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또는 나의 주관적인 성벽, 습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독립해 있음을 표현하는 소극적 즐거움이 만족감이다. 내가 순수하게 이성적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나의 자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지성의 형식적 일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지성적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흡족함이라 뿌듯함 정도 될까요? 아마 칸트가 그렇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덕적 행위를 순수하게 법칙에 따라서 내가 다른 이해 타산관계 고려하지 않고 행위했을 때 나한테 따라오게 되는 만족감, 흡족함, 보람 그 정도 감정인데 이거는 나한테 실제로 뭔가 기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쾌감이 발생해서 생기는 그런 사실 썽띠멍이라고 얘기하죠.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소극적 즐거움을 적극적인 감성적 느낌과 혼동하니까 실천 이성은 행복과 덕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덕선한 행위를 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율배반은 하나의 총체화인데 뭐냐면 이 이율배반은 능력들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향을 위한 교훈적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율배반은 불가피하지만 교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불일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치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에게서 능력들의 불일치 가능성을 이율배반론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이게 칸트가 일치의 예정조화론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만큼 급진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도덕에서 그러면 감성이나 아까 상상력은 역할이 없냐? 그러면 능력들의 일치라는 거에서 그냥 이성과 지성만 역할을 하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감성과 상상력도 사실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감성에서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존경과 만족은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때 내가 느끼는 건 만족감이고 도덕 법칙이 나한테 주는 느낌이 뭐냐면은 고통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도덕적인 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렇다. 이거 초월적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족과 존경의 차이는 만족은 사실 느낌, 성티몽, 센티먼트, 감정은 아니고 느낌의 유사물이에요.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성적 만족이라고 앞에서 그런 거죠. 근데 존경은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런 게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 감성의 역할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칸트에게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건데 칸트에게서 많이들 오해하지만 칸트에게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이라는 게 그러면 자연계, 감성적 자연 안에서 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법칙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감성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감성적 자연과 감성적 자연은 별개지만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에 다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만 초감성적 자연의 도덕 법칙은 감성적 자연 안에서 구현이 돼야 돼요. 별도의 세계라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에게서 도덕 법칙 실현 문제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문장이 제가 보기엔 들레즈가 철학사를 해설하거나 해석할 때 굉장히 잘 보여주는 들레즈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개념적으로 명료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성이 욕구 능력 속에서 입법할 때 욕구 능력 자체는 대상에 대해 입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천 이성이란 건 욕구 능력 속에서 입법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지배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자유로운 존재자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초감성적 자연의 법칙이 이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도덕 법칙이 실제 자연계 안에서 실현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그게 실현이 보장된다면 덕스럽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법칙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거야? 그거는 욕구 능력, 나의 의지가 도덕 법칙에 따라서 감성적 자연의 결과를 산출해서 이 세상을 도덕적인 걸로 만듦으로써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직접 감성적 자연에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자의 선의지의 매개를 통해서 또는 욕구 능력의 매개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이거 뭐 나중에 또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칸트에게서 도덕적인 자연 법칙이라는 거는 도덕적 법칙이라는 거는 감성계의 자연 법칙하고 성격이 다르죠. 감성계의 자연 법칙이라는 거는 따르지 않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는 거 당연히 그렇죠. 근데 도덕적 법칙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실현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실현이 불확실한 점에서 감성적 자연하고 무관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도덕 법칙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법칙을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만 자유로운 존재자인 이 도덕 법칙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용문 보시면 도덕적 선의 실현은 어떻게 되냐면 감성적 자연하고 초감성 자연의 일치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완전한 실천적 행위, 도덕적 행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치는 행복과 도덕성의 균형이라는 이념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에서 복덕일치, 행복과 도덕이란 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율배반 문제 다시 나오죠. 덕과 행복의 불일치. 도덕의 완전한 실현은
행복과 도덕의 균형성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율배반 통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율배반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 덕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 앞서 얘기했어요. 감성계의 법칙에 도덕성이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덕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했죠. 감성계의 법칙은 도덕적 의도에 무관심하니까. 이게 앞에서 이율배반의 두 축이었는데, 근데 도덕의 실현은 뭐냐면 초감성계의 법칙이 감성계에 실현되는 게 도덕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죠. 덕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덕을 통해서 행복이 오게 되는. 그게 도덕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직접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과 덕의 결합은. 인간의 매개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 욕구 능력을 통해서 결합되는데, 그 욕구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영혼불멸과 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정하게 되면 행복과 덕이 일치할 거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치한다라고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신과 영혼의 이념은 실천 이상의 대상 자체, 도덕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기 위한 필연적인 주관적 조건인 거죠. 그래서 칸트는 감성적 자연하고 초감성적 자연의 심연이 있지만, 큰 간극이 있지만, 그건 인간의 실천에 의해서 메워져야 하는 어떤 심연인데, 근데 그 인간의 실천은 인간에게만 오롯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실천이 가능하게 또 다른 조건으로 신과 영혼불멸이라는 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인 이념들을 요청한다는 거죠. 이게 그 칸트의 중요한 요청 이론인데, 이렇게 해서 도덕의 실현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또는 사태상에서 가능한 걸로 확보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상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이제 앞서 말한 판단력 비판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냥 이런 신학적인 영혼불멸과 이 세계를 선 의지로, 선을 향해 가는 것으로 창조한 선한 창조주인 신의 이념만 있어서 되느냐? 그렇진 않고, 도덕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감성적 자연 자체에 내재하는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영혼불멸해서 내가 하는 선행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무한히 진행될 수 있고, 또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거고 선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제가 도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도덕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저의 노력이 실제로 도덕 법칙을 감성적 자연 안에 구현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제가 이 감성적 자연 자체가 이런 도덕적 의도에 따라줄 수 있는 뭔가 어떤 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세 가지 것에서 나온다. 현상의 질서 속에서 자연의 한목적성. 자연을 봤더니, 자연 자체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탐구를 해봤더니 자연이 뭔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어떤 인식을 얻는다든가, 또는 아름다운 대상 속에서 자연의 한목적성의 형식을 얻는다든가, 또는 자연의 무조형 속에서 숭고 경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감성적 자연이 그냥 감성적 자연으로 줄여지는 게 아니라 그 초감성적인 이념을 뭔가 상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은 미적 경험이에요. 아름다움의 경험이나 숭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자연, 그러니까 이거 아주 번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 안에는 기계적으로 뭔가 돌아가고 있고 자연 법칙에 따라 보게 되면 그게 칸트가 생각하는 감성적 자연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는 그런 기계적이고 이성적인 인식에 따라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건 뭔가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화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진 존재자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자연의 숭고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자연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무언가, 신의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은 미학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자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칸트가 신존재 증명 비판을 할 때 이 목적론적 증명, 자연 신학적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보면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증명이에요. 뭐냐면 이 자연이라는 게 너무
한목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간의 눈 예를 들면 인간의 눈의 기능이란 건 너무 그 세부의 부분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이거는 어떤 지적인 창조자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종류의 판단의 기초에서 창조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한 수준의 논증인데 호소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칸트가. 이거 증명으로서는 쓸모가 없지만 자연 안에 초감성적인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도덕성, 목적성, 이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성적 자연의 어떤 그런 목적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2번, 3번의 경우에는 상상력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실천 이성의 경력에서도 결국에는 상상력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들레즈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약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주체와 대상의 일치는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사변 이성의 예를 들어보면은 현상의 주관적 형식, 주관의 현상의 내용은 진료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그 진료는 우리 주관의 형식에 따르는 거죠. 그 형식을 지성이 입법하고 다른 능력들이 협응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 이성의 경우에는 감성적 자연 안에 도덕을 실현하는 게 관건인데 도덕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형식과 진료 측면에서 실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은 뭐 지성이 주는 유비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법칙을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고 그래서 형식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성의 이념들의 매개를 통해서 의식, 의욕, 욕구 능력을 규정함으로써 도덕성과 행복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진료는 자연의 한목적성의 유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주체와 대상 간의 일치가 이 세 가지 능력들 간의 지성과 이성과 상상력 간의 협응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와서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지금 좀 빡빡할 수가 있어서 잠깐 쉬고 10분 정도 쉬고 시작할 때 이 앞에 내용들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먼저 받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앞에 예. 그 일치 문제와 소통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일치 문제면은 이제 능력들이 일치 문제가 또 있지만은 저는 그 소통은 주관들 사이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와 이 소통 문제가 사람들의 능력들 사이의 일치인지, 예. 그 추상적으로 그냥 무슨 그 한 개인의 추상화된 한 개인의 능력들 사이의 일치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이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에게서 능력들의 일치고요. 근데 그것을 공통 감각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 나왔을 때 보편적 소통 가능성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한 개인 안에서 능력들이 일치하게 되면 그거는 전달 가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능력들의 일치를 통해서 이런 인식을 산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공통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 안에서 능력들의 일치를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개인 안에서 능력들의 일치가 주관들 사이의 소통 가능성의 조건인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네, 그 실천이성 비판 들레즈 해석에서 덕행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도덕이랑 덕행 문제는 일치하지 않으면서 도덕과 만족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그 만족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후행 연구 중에
이 만족과 행복의 불일치에 관해서 지점을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 칸트 그냥- 텍스트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칸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칸트는 거기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율배반론에서. 네. 네.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지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판단한다기보다 칸트의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해요. 그 만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감정, 센티먼트는 아니고 그거는 감정의 아날로그 유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다시 한 번만. 네. 네네. 그 감정의 유사물이다. 유비물이다. 유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합치하는 걸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각적인 적극적인 쾌감이 있다면은 그와 비슷하게 지성 안에서도 내가 지성적 법칙에 따랐을 때 뭔가 그 따랐을 때 결과로 나한테 느껴지는 게 있다.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면 나의 능동적 행위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능동적 행위를. 예, 내가 법칙에 따라 행위하면 내가 행위하지만 그 행위함을 내가 동시에 또 느끼니까 이 감정이란 건 외부나 또 어쨌든 나의 신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족의 경우에는 자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수동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느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감정이나 느낌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성의 불가피한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성의 내재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성의 비합법적 사용이 이성 스스로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혹은 뭐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건데 불일치한다고 전제하시는 거네요. 예. 네. 불일치하는 건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 아니라는 거죠. 예. 아, 네네. 하나만 더. 예, 예. 전 항상 그 의문을 가졌는데 그 덕과 행복의 일치 문제 네. 이게 꼭 일치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덕과 행복은 일치해야 한다고 가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칸트도 물론 나중에 그래서 신은 있어야 돼 신이 요청된다 그랬는데 왜 그게 꼭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칸트는 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일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일치하거나 일치하는 걸 요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결과가 돼요. 나한테 행복이 올 것 같으니까 나는 착한 일 할 거야. 도덕법칙 따를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하면 이건 순수한 선행이라 도덕적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이런 뭐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하진 않지만 내가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유의미하거나 이 세계의 선을 증진시키거나 가치가 있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 없이 행위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동기가 되진 않죠. 그런 보상을 기대해서 행위하는 건 아니지만 행위를 할 때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 안 따라온다면은 나한테 행복이 오지 않더라도 내 행위가 이 세계를 유의미하게 보다 나은 세계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위할 동기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관련해서 칸트가 스피노자에 대해서 비판한 게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 칸트가 그런 식으로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런 이성신앙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행위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동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정리해보면 그런 복덕일치의 문제가 가정되는 이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하는 이유는 복덕일치는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행을 약화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델레즈는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나요? 칸트가 최고선으로 다루는 게 바로 네. 맞아요. 덕 있는 행동을 보상받는, 그래서 덕 있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 최고선 개념으로 네. 상정하고, 순수이성 비판에서부터 사실은 칸트의 저작 전체에 걸쳐서 최고선 문제가 다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덕 있는 자가 행복한 게 정의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덕일체 문제는, 그래서 칸트는 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칸트 철학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사유 동기가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부터 최고선 문제로, 최고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데, 들레즈가 이 최고선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최고선이라는 틀에서 이 복덕일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다룹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네. 예. 행복과 덕의 관계라는 방식으로 하고 뭐 파생적 최고선 뭐 최고선도 구분을 하잖아요. 칸트가 그런 개념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들레즈가. 또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특별히 더 없으시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판단형 비판이 이제 들레즈가 원래 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뭐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일치 문제가 주객 일치 문제 또는 대상의 주관으로의 종속의 문제, 그래서 대상의 종속이라고 짧게 약칭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못 발견했다라는 거고요. 판단형 비판에서 그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판단형 비판의 질문은 뭐냐? 주체 상태를 즐거움이나 고통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표상이 있느냐? 즐거움이나 고통이란 건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경험했을 때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경험적인 즐거움이나 경험적인 고통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경험에 앞서서 즐거움의 형식은 이런 거고 고통의 형식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게 판단형 비판의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적 쾌감의 경우가 이런 종류의 표상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얘기인데, 여기서는 상상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앞에서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지성이고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이성이었다면은 판단력 비판에서는 상상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흥미로운 거 인용문을 읽어보면요, 이번에 관건이 되는 형식은 대상의 형식, 그러니까 앞에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주관의 형식이죠. 인식의 영역에서 대상의 현상 형식이란 건 주관의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미감적 판단력의 경우에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객관적 형식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이 뭐냐면, 여기서 형식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상상력이 행하는 반성을 의미한다. 형식은 한 대상이 현존하고 우리에게 작용하는 한에서 그 대상이 유발하는 감각이라는 내용적 요소와 달리, 대상이 있을 때 대상이 나한테 감각을 통해서 뭔가 감각 데이터를 주죠. 이건 내용적 요소, 진료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해 봐야 이 사과가 단지, 이 사과가 빨간색인지, 이거는 경험해 보면 아는 거죠. 그건 내용적 요소인데, 대상에 대해서 상상력이 행하는 반성의 경우에는 그 대상의 형식이 대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형태와 구성이고, 이거는 형식적 반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감적 판단에서 내가 대상을 볼 때 뭘 보느냐, 그 대상이 주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이 갖고 있는 순수한 형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조형적인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상력을 통해서 나한테 내가 추출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대상에게서. 그리고 상상력이 이렇게 대상의 형식을 반성을 통해서 자유롭게 추출해내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이런 형태 갖고 있는 이유가 뭐고, 왜 그런 형태 갖고, 진짜 이런 형태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이 현존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칸트는 얘기하고, 상상력이 이렇게 대상의 형식을 추출하는 데서 미감적 판단력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지성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표적인 거는 뭐 장미는 아름답다라든가 이런 게 미감적 판단인데, 이 말은 뭐 이것은 유쾌하다, 커피가 맛있다, 이거랑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자는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유쾌하다, 커피는 맛있다. 거기에는 보편 주장이 담겨 있지 않아요. 나한테 그렇다는 거지, 지금 나한테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그렇다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표현 형식, 판단의 형식 안에는 어떤 객관성, 필연성, 보편성이 담겨 있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대상의 표상이라는 건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장미 일반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는 네 발 달린 동물이다 이러면 개념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장미 자체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장미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장미는 아름답다. 미감적 판단은 이런 개별적인 표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개념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장미 개념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미감적 판단의 객관성은 개념이 없거나 또는 같은 얘기지만 미감적 판단, 이 장미는 아름답다. 이런 판단의 필연성과 보편성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거. 주관적 필연성과 주관적 보편성.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나오겠지만 들리지가 칸트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지성은 특정한 개념의 능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규정되지 않은 개념적 형식 일반의 능력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형식은 보편적, 필연적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인용문 보시면 미감적 판단에서 보편 필연적인 것은 단지 즐거움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타당성을 지니리라고 가정하며 모든 사람이 제각기 그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정한다. 이게 미감적 판단력의 주관적 보편성의 성격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인데 이게 어떤 즐거움이냐면 개념을 통한 인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보편 필연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장미가 아름다울 것이고 이 장미가 아름답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보편 필연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상력과 지성이 개입을 하는 거죠.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상상력은 형식의 관점에서 단층적 대상,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반성하죠. 이때 상상력은 규정된 지성 개념과 관계하지 않아요. 이 장미는 아름답다 이런 판단할 때 장미의 일반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상상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은 지성의 개념의 구속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특정한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대상의 조형미를 형태와 구성을 반성을 통해서 추출해내고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특정한 규정된 지성 개념과 관계하지 않고 상상력은 개념의 능력 일반으로서의 지성 자체와 관계한다. 그래서 주관적 필연성의 보편 형식을 가진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상상력은 지성에 규정되지 않은 개념과 관계한다. 그걸 또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자유로운 상상력은 특정화되지 않은 합법직성을 지닌 지성과 조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들레즈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 규정되지 않은 일치라는 거예요. 상상력은 가능한 직관의 임의적 형식의 원천으로서 자발적이면 생산적인 상상력이 된다. 지성의 개념에 따라서 개의 개념을 가지고 눈앞에 개가 있고 그 개의 형태를 그려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위 능력이나 다른 입법권을 가진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능한 직관의 임의적 형식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꽃의 형태를 보면서 꽃의 형태를 상상 속에서 추출해내고 그래서 그 형태만 추출해내는 이런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상상력이 되는 거고 또 지성도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구속에서 벗어나서 개념적 형식 일반을 주는 걸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유로서의 상상력과 규정되지 않은 특정하지 않은 지성 간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거를 자유로우며 그래서 규정되지 않은 일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가 칸트의 미적 판단 형식에 대한 분석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상상력과 지성이 예정조화처럼 어느 하나의 능력이 주도하에 다른 능력들이 거의 따라가면서 일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구속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작동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미감적 공통감각은 상상력과 지성이 각각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순수 주관적인 조화를 표현한다. 여기 순수 주관적인 조화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아름답다, 물론 이제 아름답다는 건 장미가 아름답다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장미라는 대상에 귀속되니까 이건 단순히 주관적이지만은 않지만 1차적으로는 상상력과 지성이 독립해서 자발적으로 활성해서 주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이 이제 대상에 귀속되는 거예요. 대상 귀속 문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감적 공통감각은 다른 두 공통감각, 순수이성의 공통감각, 인식의 공통감각, 또 실천이성의 공통감각, 이거를 보완하는 제3의 공통감각이 아니고 다른 두 가지를 근거 지우거나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것이다. 이게 들레즈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들이 자유로운 주관적 조화를 먼저 이룰 수 없다면 그 가운데 어떤 한 능력이 입법적이며 특정한 규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능력들이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어떤 능력들이 주도해서 다른 능력들이 따르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들려진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미감적 판단에서 발견되는 거는 자유로운 일치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선언적인 걸로 추정하고 가정하는 거, 미감적 판단에서는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가 있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뭐냐면 그 일치가 우리 안에서 프로디라고 얘기하는데 생산된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감적 공통감각이라는 거는 발생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일치도 생겨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치가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발생의 대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 트랜센덴탈한 제네시스란 말인데 이 말 상당히 흥미로운 말이죠. 초월적 발생. 과연 초월적 차원의 발생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칸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칸트 텍스트 순수이성 비판에 그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에피주네즈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성설, 후성설 이렇게 이제 당시 생물학 용어들을 가져와서 쓰는 건데 능력들의 후성적 발생 이런 말을 칸트가 쓰는데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불일치로부터 일치가 발생하는 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또 다른 미감적 판단력의 유형인 숭고 판단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숭고하다라는 거는 이 장미,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건데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건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숭고하다는 건 고통에 가까운 어떤 느낌을 수반하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여기서는 상상력이 이성과 불일치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숭고에는 수학적 숭고가 있고 역학적 숭고가 있는데 수학적 숭고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거대한 뭔가를 봤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피라미드 이런 거 봤을 때. 역학적 숭고라는 거는 그 무정형의 것, 뭐 파도가 친다든가 막 이런 아주 광대한 심의 운동 이런 걸 봤을 때 갖는 감정이 역학적 숭고예요. 들레즈가 주요하게 분석하는 거는 수학적 숭고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라미드 봤을 때 와 숭고하다라는 느낌을 서블라임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상상력의 종합이 상상력은 감성적 데이터를 종합하는 활동을 하는데 포착과 재생이라는 종합을 하는데 포착이라는 거는 시간 속에서 피라미드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부분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요 부분 보고 요 부분 보고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들의 연속적 포착에서는 무한히 진행할 수 있어요. 상상력이. 계속 다음에 본 거를 지금 본 거랑 덧붙이고. 근데 재생은 어떤 거냐면 총괄적으로 다 떠올려야 돼요. 지금 이전에 본 거를 한꺼번에 다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도달함에 따라 앞선 부분들을 재생해야 될 때 상상력은 동시적으로 재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라미드 볼 때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통해서는 여태까지 본 것들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내가 총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광대하게 직면할 경우에는 자신이 재생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직면해요. 그러니까 무한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한계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상상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고 이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근데 이 한계란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실제로 피라미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크기란 건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멀리서 보면 조그맣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 안에 절대적으로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숭고라는 거는 대상이 갖고 있는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특정한 위치에서 대상을 봤을 때 나의 이성은 그 전체를 다 보라고 요구를 하고 나의 상상력은 그걸 따라서 표상들을 총체화하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즉 상상력과 이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부조하지 대상의 어떤 성질이 숭고해서 나한테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대상이 갖고 있는 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숭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숭고에서는 이성과 상상력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치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감성적 자연의 광대함을 하나의 전체로 통일시키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이성이다. 이성의 능력이 총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적인 것이 예지적이거나 초감성적인 어떤 것을 기체로 가지는 한에서 이 전체성은 감성적인 것의 이념이다. 이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감성이 경험하는 이념의 차원이라는 게 숭고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요구에 상상력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성과 상상력이 충돌하게 된다. 불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숭고를 통해서 상상력과 이성 사이의 직접적인 주관적 관계가 만나게 된다. 직접적인 거는 상상력과 이성이 지성의 매개를 통해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사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만나는 거고 지성의 매개 없이, 또 주관적인 거는 대상과 관련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체 안에서 능력들의 불일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력과 이성의 이 관계는 숭고에서는 불일치라는 거죠. 이성의 요구, 피라미드 전체를 총괄해서 표상하라 라는 이성의 요구와 상상력의 힘, 재생하는 능력의 한계 사이에서 체험하는 모순이다. 이 때문에 상상력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숭고의 느낌은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뭔가 숭고한 것을 봤을 때 막 유쾌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고통이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 불일치의 심층에는 일치가 있다. 이 고통이 즐거움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고란 게 불쾌하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거라면은 이거는 아름다움의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상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치라는 건 뭐냐면 상상력과 이성의 불일치를 통해서 상상력과 이성이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성은 원래 이제 무한을 향해 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또 감성적인 것을 향해 가지만 이성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이성과 부딪혀서 이성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 상상력도 경험적, 감성적 용도에서 벗어나서 초감성적 용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거는 그래서 칸트의 인용을 보면,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 들레즈 인용한 걸 보면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상상력은 무한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체험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정신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치 속에서 정신은 능력들에 규정되지 않은 초감성적 통일로 감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상력과 이성의 일치는 불일치의 일치,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일치가 발생하는 걸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숭고라는 게 자유로운 일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숭고는 주관적 능력들 사이에서의 일치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미감적 판단력도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감적 판단력은 그냥 능력들 사이에서 이렇게 충돌해서 그 다음에 일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대상의 형식에서 일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숭고 모델을 곧바로 미감적 판단, 그러니까 미감적 판단은 객관적인 거예요. 대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숭고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엮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미관적 판단의 경우에는 숭고 판단의 경우와 다르게 연역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연역의 문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칸트에서 연역의 문제라는 거는 또 주관적 표상이 대상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주관적인 표상이 아니고 대상의 객관적 표상이야. 일 수 있어. 대상에 적용되는 거야. 라는 걸 입증해 보여주는 거. 그것이 없으면 대상에 대한 경험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야. 주관에서 기원하더라도. 이게 이제 연역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감적 판단의 경우에 숭고 판단과 다르게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숭고의 분석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은 단지 가정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공통 감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의 발생은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발생은 객관적 효력을 지닌 원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상으로부터 와서 불일치로부터 일치가 발생하는 그런 걸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대상과의 연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미적 판단은 왜 주관적 느낌이 아니고 단층적 대상에 대한 느낌이냐?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관심하니까 대상하고 상관이 없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이 통합되는 관심은 이 즐거움의 전달 가능성이나 보편성의 발상을 위한 원리로 기여할 수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아름다움은 무관심하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통합되는 관심은 공통 감각으로서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의 발생을 위한 규칙을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아름다움의 미감적 판단 자체만을 분석해서는 그게 왜 대상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불일치로부터 일치가 발생하는지 이걸 설명할 수 없고 그냥 확인만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의 경험에서 능력들의 일치가, 자유로운 일치가 있다. 이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성적 관심사와 연결시켜 보면, 즉 자연으로부터 내가 아름다움의 판단이 발생했다라는 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름다움이란 감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적 관심은 아름다움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아름다운 형식들, 다시 말해서 상상력 속에서 반성될 수 있는 형식들을 산출하기 위해 자연이 가진 소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연과 주관이 우연적으로 일치해서 생긴다는 게 요점이에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연은 아름다움 느낌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래서 자연 자체는 아름다움이 사실 없지만 자연 안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미감적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성적 관심은 자연이 가진 소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아름다운 형식들을 산출하기 위한 자연의 진료적 소질을 탐구할 경우 우리는 이 탐구에서 우리 능력들 중 하나에 대한 자연의 필연적 종속이라는 결론은 얻을 수가 없다. 오로지 우리 능력들 모두와 자연의 우연적 일치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정 조화는 없고, 자연이라는 거는 아름다움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각을 주는 자연 대상들은 뭐냐면 소리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한테 그런 감각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산물들과 우리의 무관심한 즐거움 사이의 일치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이성의 세 번째 관심이고, 이 관심은 필연적 종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우리 능력들 사이의 우연적 일치를 통해서 전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미감적 판단의 경우에 들레즈가 보기에는 숭고의 불일치의 일치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자연과 우리 능력들 사이의 우연적 일치라는 사태인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한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우연찮게 우리로 하여금 능력들이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서 일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능력들의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자연의 자유로운 진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감적 판단이 발생하는 과정을 잘 보면 색깔이나 소리 이런 것들은 지성의 규정된 개념과만 관계하는 건 아니고 이념과도 관계한다라는 게 들레즈가 칸트로부터 끌어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 얘가 얼마나 설정이 있는지는 좀 따져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백합 꽃을 본다. 그러면 백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색이나 꽃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합이란 건 뭐냐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뭔가 느낌을 준다고 했을 때 순수한 순결의 이념도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합이라는 건 지성으로 하여금 이성적 이념을 생각하도록 그런 계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순결함이라는 이념은 백합의 흰색에 대한 반성적 유비에 불과한 거다. 여기서 이념들은 자연의 자유로운 진료 속에서 간접적으로 현시되는 대상이고, 이런 것들을 능력들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서 일치하게 된다. 일치함으로써 백합의 아름다움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상상력과 규정되지 않은 지성의 일치는 가정이 아니고, 이 일치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이게 아까 얘기한 자연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소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움을 주려는 의도가 없지만
자연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진료들이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가지고 지성이 자신을 초월해서 이성 이념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성의 자유로운 진료들은 이성 이념들을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진료들이 지성을 확장하고 상상력이 자유로워지도록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자유로운 일치라는 게 이런 해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들레즈의 감성적 형이상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뭐냐? 칸트의 미학으로부터 이 주객일치의 원리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일치의 원리라는 거를 칸트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판단력 비판의 숭고와 미감적 판단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객일치라는 건 불일치의 일치, 능력들의 자유로운 해방을 통해서 능력들이 뭐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유롭게 일치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인식론과 윤리학, 사변 철학과 실천 철학의 토대가 미학에서 발견되는 인식 주관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에 근거한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들의 일치는 상상력이나 지성의 초감성적 해방에 근거하는 것이고 칸트가 말하는 초감성적 자연이라는 것은 들레즈에게는 그래서 잠재성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초감성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성적 자연을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이 초감성적 자연이라는 것은 칸트에게서는 사변 철학, 형이상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감성적 소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감성적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실천 형이상학, 도덕 형이상학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들레즈에게서는 미적 경험이라는 거, 뭐 통칭하면 제가 이거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칸트는 자연미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레즈는 두 개의 케이스 다 자기의 모델이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이나 뭐 자연의 아름다움, 이 미적 경험이라는 게 우리를 초감성적 자연, 어떤 더 이 세계의 근원적인 원리가 되는 차원, 그것에 대한 경험을 구성하는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 실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칸트의 철학 체계 안에서 형이상을 어떻게 복귀시키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바로 이런 미적 판단력에서 발견되는 숭고에서 발견되는 불일치, 일치, 능력들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초감성적 차원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들레즈의 행보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창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히테나 마이몬, 들레즈는 마이몬이라는 사람, 살로몬 마이몬이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스트 칸티안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라이프니츠적인 관점에서 이런 관념의 형이상학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들레즈도 제가 보기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그러면 칸트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요건 시간 관계상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요 뒷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칸트에게서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실천을 통해서 주객일치를 확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칸트에게서는 사변 이성에 대한 실천 이성의 우위라는 아주 중요한 주장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건 들레즈가 인용한 칸트의 말이고요. 세계가 인식된다는 사실은 세계 현존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식을 왜 하지? 인식 자체는 자기 목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계에 관한 인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도덕적 실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변이성은 도덕적 실천, 인간이 세계 안에서 도덕적 실천을 하려고 하는 관심사가 없었다면 이 세계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능력들의 한목적적인 일치는 특정한 발생의 산물이고 자연과 인간의 한목적적 관계는 인간의 실천적 활동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레즈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종류의 어떤
형이상학인 거죠. 초감성적 자연이라는 거를 칸트 같은 경우에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감성계 안에 구현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들레즈의 경우에는 초감성적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이나 미적인 판단을 통한 어떤 심미적 체험을 통해서 그 초감성적 자연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대비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넘어가고요. 결론 삼아서 일단 결론을 먼저 내고 잠깐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두 가지 형이상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칸트가 추구했던 도덕 형이상학의 차원이 있고요. 인간의 도덕적 실천에 의해서 초감성적 자연을 감성적 자연 안에 구현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는 자유나 신이나 영불명 이 세 가지 이념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자유가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심. 이게 다 동등하진 않아요. 신과 영혼이라는 건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은. 자유라는 거는 영혼과 신과 상관없이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로서 도덕적 실천의 최종 존립 근거고, 신과 영혼 불멸의 이념이라는 건 도덕적 실천의 가능 조건은 아니지만 보조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매개로 하는 이성적인 종교 도덕 형이상학에 도달하게 되고, 칸트의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뭐 포스트 칸티안들, 그러니까 도덕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칸트의 이런 시도는 신의 죽음 이후에 근대화된 세속화 시대 안에서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토대지을 수 있느냐 문제를 굉장히 칸트가 중요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칸트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칸트의 대답은 그 전에는 신이 있으니까, 우리 영혼불멸하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해야 돼. 이런 거였다면 더 이상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념으로서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다. 이게 칸트의 대답인데 이후에 철학자들에게는 이 대답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19세기 후반부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허무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칸트가 어떻게 보면 봉합을 해놨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도덕적 실천 그래도 해야 돼. 주관적 이념으로서 우리는 이것들 갖고 있어. 신이나 영혼불멸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축소시켰던 건데, 그 문제들이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다시 제기되고, 제가 보기엔 그게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들레즈 예술 형이상이라는 거는 이와는 아주 다른 지적인 환경에서 20세기 중엽에, 20세기 중엽이라는 건 이미 유럽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니체 초인 사상하고 프랑스의 사르트르나 까뮈와 같은 실존주의 사상을 통해서 허무주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은 못했지만 많이 단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니체의 어떤 경쾌한 어조를 이어받는 철학자죠, 들레즈는. 그래서 20세기 중엽에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출연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예술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떤 심미적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 또는 부조화의 조화를 통한 초감성적인 자연으로 상승이고, 그래서 들레즈 철학을 대표하는 명칭이 초월적 경험론인 거죠. 그래서 초감성적 자원으로의 상승을 추구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 자연하고 초감성적 자연 사이의 치면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는 새로운 초감성적 자연이라서 이걸 들레즈 용어로 하면 내재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레즈가 그러면 이거 주객일치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진 않고, 칸트가 보기에는 또 다른 그냥 주관 내의 일치, 불일치 일치라는 건 또 다른 그냥 주관 내의 일치고, 그 주관의 일치라는 거는 외부 자연과의 그냥 우연에 의해서 내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자연과 우리 의식적 능력들 간의 일치는 원리적으로 확보 안 되는 거죠. 근데 들레즈는 그걸 포기하고, 근데 우리 능력들 안의 일치가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개별적인 경험적 인간 주체 내 사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초감성적인 자연으로 우리가 초월해 올라간다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형이상적 실제론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당화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정당화를 견뎌낼 수 있느냐, 저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 추구했던 방향의 성격은 그런 것이다,
문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말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갖다 주세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 요 들레즈나 조금 넓혀서 그런 거에 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아주 잘 준비하신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레즈의 칸트의 그 이해 문제에도 잘 전달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들레즈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들레즈의 칸트 해석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관점에서 제 질문이 들레즈가 칸트를 바라보는 칸트를 이해하는 핵심 문제 의식이 주객 일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칸트의 문제였는가 하는 겁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주객 일체라면 주체와 객체가 각자의 독립된 항의로서 서로 대립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특히 이제 독일 관념론에서 피히테 이후 이른바 독일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학자분들이 주객 일체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칸트의 비판점으로 나아가는데, 이 주객 일체 문제의 성립 계기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는 대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것은 주관뿐이니, 우리의 주관을 통해서 주관이 확립한 인식을 어떻게 객관과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된 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주객 일체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은 우리의 구성이다. 그래서 칸트의 이성은 이론 이성이건 실천 이성이건 다 입법하는 이성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입법하고 인간의 행위의 법칙을 입법하고, 그래서 일체의 문제가 아니라 창출의 문제예요. 그런데 들레즈는 칸트의 문제를 주객 일체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들레즈의 그 문제 의식이 판단력 비판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판단력 비판의 구성에서는 일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도리라고 칸트가 표현한 것이 미감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을 확보하는 장치로 칸트는 게마엔진, 여기서 커먼센스라고 말한 게마엔진이라는 새로운 인스턴트를 도입했고, 그건 이제 논란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칸트 철학 그 문제를 제외하고 칸트 철학 전체를 지배하는 이론 이성의 문제와 실천 이성의 문제를 볼 때 과연 주객 일체의 문제였는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들레즈의 칸트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께서 아까 들레즈의 칸트 해석의 타당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디서 타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약간 뭐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칸트에서 주객일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고 창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들레즈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상의 종속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상의 종속 문제로 넘기면 주객일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라는 게 들레즈의 질문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냐면 대상의 종속 문제라는 것의 궁극적 해결은 능력들의 일치가 보장이 돼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근데 저는 그 점에서는 저는 들레즈 정확하고, 근데 그 정확성은 들레즈의 독창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지점을 들레즈도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일치의 문제로 옮겨놨다는 거죠.
칸트는 외부 대상과 주체의 일치 문제를 주체 내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칸트 얘기를 쭉 따라가면은 결론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칸트 얘기를 다 들어주자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객일치가 객관적으로 확보되거나 외재적으로 양자 두 항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대상을 창출하거나 구성하거나 또는 현상이 주체 능력에 종속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세스, 그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 과정의 중간을 들여다보면은 그 중간에서 그럼 이 구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지성과 감성의 일치 문제,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통해서 지성과 감성이 잘 연결이 되는 건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일치 문제가 있다. 그거는 주객의 문제를 칸트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요. 네. 칸트는 인식론의 영역에서는 감성과 지성의 매개 문제를 시간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네. 그런데 들레즈는 왜 그거를 도의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마인진 공통 감각을 통해서 칸트는 입론하는 게 아니라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감성과 지성의 매개를 선험적 시간 규정이라고 부른 도식을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들레즈는 그 부분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다른 비판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진정한 해결책으로 안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인용문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보시기에 무시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타당한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들레즈가 얘기한 거는 도식작용,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통해서 감성이 활동적 감성이 활동적 지성과 일치할 수 있는 근거를 칸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종합, 이거는 감성적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특정한 시공간을 규정하는 것이고 감성 형식, 상상력의 도식작용이라는 거는 범주를 감성화해서 시공간적 규정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종합과 도식 구별해야 된다. 들레즈 잘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매개를 했다.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상상력과 지성은 다른 거고 그 두 가지 일치를 상상력의 도식작용을 옮기게 되면 상상력의 도식이 미스테리어스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는 성립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식작용은 그게 정말 해주는 건가? 칸트는 시도했어요. 근데 정말 해준 건가?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진 않을 수 있어도 타당성 자체가 흠결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다른 걸 일치시키려고 칸트는 시도하지 않았는데 들레즈는 일치의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치라는 게 동일치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해서 들어맞는다는 거죠. 이종적인 건데 칸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가 포인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종적인 거기 때문에 둘이 맞을 수가 없고 도식이 해줘야 되는데 도식은 한편으로 보면 감성적이고 다른 한편은 지성적이기 때문에 이 매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럼 도식이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거 하나는 구체적이고 하나는 보편적인 건데 도식은 그러면 구체적 보편이란 거거든요.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 한두 개 받고 질문 한두 개 더 받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판단 비판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특권화해서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고 제가 타당성 문제 삼은 건 여러 가지 지점이 있지만 칸트의 본래 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의의 문제라든가 복도일치, 도덕적 실천의 문제가 굉장히 칸트한테 중요하고 칸트 다른 길로 갔는데 들레즈는 그걸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철학자가 그렇지만 독창성과 약점의 양면인 거죠 사실. 그 부분에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짧은 질문 들레즈 공부할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자유로운 일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정조화나 한목적성을 배제한 원래 불일치한 건데 자유롭게 일치한다면 결국 우연적인 일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종조화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이념을 전제하지 않고 한목적성이란 우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말할 때 이유가 없다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치가 발생한다, 우연적이다. 여기서 끝나면은 좀 그냥 좀 썰렁하거든요. 왜 일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치할 수 있는가? 그거는 또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들레즈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뭐 니체 같은 경우에는 한목적성 비판하면서 우연이다, 다 결국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나면 약간 좀 썰렁하거든요. 그것도요.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썰렁한 게 맞고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를 최대한 옹호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궁극적인 원리를 정초하는 기준이 뭔가, 상위의 원리 발견한다. 그러면 그 상위의 원리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원리지? 그거 원리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상위 원리의 입증은 항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들레즈가 하는 방식은 어떤 발견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일치하는 사태를 발견했는데, 이거 경험적 발견이 아니고 보편 필연적인 성격의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거, 불일치한 상태에서 일치하는 게 발견됐고, 이거에 대해서 상위의 원리를 물을 수 없지만 이게 궁극적인 사태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들레즈가 줄 수 있는, 저는 그게 경험론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